불꽃놀이처럼 반짝지근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현대 과학이 유럽 제국들 그리고 자본주의 덕분에 번창할 수 있었다는 관점을 보입니다. 현대 과학 발전의 계기를 그 요소들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현대 과학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 중 저자가 놓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제국주의를 말할 때 자본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제국의 원래 그 원국에서 다른 나라들로 식민지들로 또 이 기술들이 퍼져나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5세기까지는 그 가야라는 존재가 신라를 압도하기까지도 했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나 과학 발전에 있어서는 가야가 철이 생산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고 신라는 중앙 집권화가 되어 가니까 아무리 얘들이 기술이 발전해도 어떤 정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힘이 다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신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통일, 그럼으로써 나아가는 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약간 '과학이 모든 걸 결정할까?' 근데 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봤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떤 무지에 대한 인정 이 부분이 책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인식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더 뭔가 좀 탐구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주도권을 결국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오히려 부분이 책에서도 좀 약간 조명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더 중요했다.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그 무장을 한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그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주에 대한 호기심, 그것을 어떤 오만함으로 받아들였던 그 중세 교회들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대학들은 대부분 선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알고 뭔가 지식인이라고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신부거나 또는 그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단 그쵸. 말이죠. 근데 가난한 농부가 신부님 저는 이런 부분이 자연을 관찰해보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했는데 배우고 똑똑하다는 신부님이 그것은 신의 섭리입니다. 이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탐구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발리가 정확하게 짚었고 그래서 그 동양에서부터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이제 과학이 어떤 그 신적인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기기 시작하면서 그 과학을 우리가 자연을 우리의 이성으로 자연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걸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입장인 게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당시 선교사들은 다 바보야?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니 책을 보면 항상 갈릴레이는 선이고 거기 있는 선교사들은 다 바보들이에요. 미래를 볼 줄은 바보들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갈릴레이가 되게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상당히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축적된 지식이 있고 굉장히 세분화된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갈릴레이가 와고 다 틀렸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 과연 그 입장에서 누가 그걸 동조를 할까? 쟤들 쟤 이상한 소리 한다. 쟤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이나 쓰고 앉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럼요. 우리도 자본주의 시대에 살지만 자본주의를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도 아직 뭐 미지 상태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그렇죠. 이후 포스트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할 때 미래 사람들은 그런 오늘 우리를 보면서 쟤들 참 바보다. 아니 쟤들 이걸 왜 몰라?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그럼요. 맥락에서 그런 시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이게 과학이 발전해서 제국이 발전한 게 아니라 제국이 형성돼서 과학이 발전된 게 아니냐. 이런 인간관계가 교체된 게 아니냐. 왜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장땡인 건데 사실 미국 정도의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이 들어간 상황에서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든 아니면 달에 우주선을 보내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제국이 생겨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지 과학 때문에 제국이 발전한 걸까?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과학이 인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과학이 가져올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를 막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인류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과학이 정말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뭐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게끔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류는 태초부터 처음 인지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인류는 자연을 파괴만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류는 어차피 자연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친환경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예전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길로 갈 겁니다. 저는 근데 약간 제가 들으면서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게 약육강식이 결국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결국 살아남을 거고 더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건데 그것 말고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나 싶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과학이라는 거 곧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장하자라고 포커스를 맞춘 거 사실 몇 년 되지 않은 그 역사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 중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양 애들 과학 되게 빨리빨리 받아들여갖고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도 그 방직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자마자 그거 200년 동안 금지했대요. 왜냐면 이게 나와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어버리는 거니까. 사회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걸 일부러 금지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 기술이나 성장이라는 것이 GDP가 몇 % 오르고 뭐 경제 성장률이 몇 % 오르고 이거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갖고 과거 사람들도 되게 성장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성장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고 발전에 대해서 주저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패러다임도 항상 성장만 이야기하지 않고 좀 다르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요즘 나오는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인류는 그것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만 경쟁이 필요한 거지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면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거든요. 거기서는 경쟁이 화두가 아니라 분배가 화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자빨 방송 아니에요. 솔직히 약간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국정원에서 찾아올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국엔 저희는 행복 담론을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그 신자유주의적인 철저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명제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수정자본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이 아까 우리가 이제 정말 미래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도 질문 주셨는데 한편 또 과학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이 질문도 사실 좀 질문에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인간의 환경 파괴나 또는 이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과학기술이 한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단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아직은 인류 전체에서 미진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미진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계속하고 효율을 높인다면은 이것이 기존의 어떤 그 석탄, 석유, 화학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소대장님의 인식이라면 그러니까 희생되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방직기 얘기했었잖아요. 방직기가 200년 동안 금지된 이유가 그 사회 체제가 무너지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방직기를 도입해가지고 GDP 성장하고 정말 국가 성장하면 되게 생산량 늘어나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붕괴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다 나중에 평균 이하의 생활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때 거기에 주체는 누구인가? 깊이 좀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과학기술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명제는 그 과학기술이 가져다 주는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는 분배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오늘 기승전 분배로 마무리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저희 들어요. 적발 방송 아닙니다. 저 부동산 문제 할 얘기 많아요. 네, 아무튼 네. 그러면은 자, 이 책에 대해서 각자 한번 매기고 싶은 별점이나 각자의 그 평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먼저 저기 그 원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예. 이분도 원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분 마음 잘 알죠. 물론 교수가 되셨지만 네. 교수 저는- 되시면 되죠. 아, 네, 그럼요. 이루셨습니다. 롤모델이지 아니 롤모델이시.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10점 만점에 10점을 만점은 한 8점 정도. 그러면은 저희 책돌이님.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일단 구성면, 그 다음에 논리성면, 그 다음에 재미, 신선성 이렇게 네 가지를 이게 사실 어디서 따왔냐면 이동진 평론가가 왜 그 버스에서 그 더 굿 무비인가? 그거 모르시죠? 영어 평정할 때도 네네. 이렇게 쓰는군요. 아 여러분 서울 사람이면 모르시는군요. 네. 경기 버스에서 맨날 이거 틀어주거든요. 그거 항목을 4개를 해가지고 그거 체크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표절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번 참조를 해봤는데 구성면에서는 일단 5점을 줬습니다. 몇 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이요. 야, 그다음에 뭐죠? 일단 구성이 중세가 너무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건너뛰었다. 말하다가 확 드러나고 그다음에 근대 얘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논리성 면에서 5점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뭔가 좀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듬성듬성한 논리가 오히려 재미를 좀 줬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미는 좀 8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높네요, 확실히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소설책보다 전 솔직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신선성은 좀 4점을 줬습니다. 솔직히 기존에 있었던 얘기 좀 반복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한 줄 평을 얘기하자면 대중적인 책일 뿐이지 뭐 획기적이거나 그런 느낌을 못 받았고 후반부 글이 너무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라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70점 만점에 7점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나는 이제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네네네. 생길까봐. 네네 지금 맞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네네. 정말 다양하고 넓은 분야를 한 권에 다 밀어넣는데 네네네. 성공은 했어요. 네네네. 네. 중간중간에 빈 곳이 굉장히 굉장히 많고 많고. 허점도 있고 네. 또 이제 굉장히 좀 한쪽에서만 본 시선도 존재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은 대중적인 어떤 입문서라고 보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나는 이 책부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다. 네. 라는 입문서라고 보는데 다만 이 책 하나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7점을 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사피엔스 저희 첫 책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혹시 들으시고 뭐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그 악플을 제외한 악플 달아주세요. 아, 네. 여기 악플이라도 달려야. 그렇구나. 지금 네, 악플이라도 꼭 달아주십시오. 목마르십니다. 참 목말라요. 전 악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될 거야. 네, 아무튼 저희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여기까지 사피엔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꿀처럼 달달하고 단단한 지식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봐요. 제발. 잠시만요.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아재틱하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요를 같이 하면 그거 진짜 아재 같아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는 그럼 같이 안 하고 그냥 제가 네네네. 차라리 마무리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난 내 채널에서도 하는데 이거. 그거 악플 달러 가자. 네, 지금까지 꿀처럼 달달하고 단단한 지식. 꿀단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